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3 내란 직전 육군 최전방 부대 대공포가 실전 배치되고 발사를 위한 조준해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2달 전부터 작전 계획을 세웠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하라며 김 전 장관이 직접 지시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 이적 혐의 공소장을 MBC가 확인했습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렬히 비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곧 북한이 오물풍선을 내려보낼 걸로 예상되던 그날 밤 육군 최전방 부대에 있던 대공포가 갑자기 전진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16일 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북한이 풍선을 살포하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합참 지휘 통제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곤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 1군단과 3군단이 즉각 30mm 대공포인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의 만류로 실제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열흘 뒤인 11월 28일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자 김용현 전 장관은 또 한 번 합참에 격추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도 실행까진 가진 않았습니다. 앞서 합참이 작년 9월에 오물풍선을 띄우는 북한 내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 계획도 마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역시 김용현 당시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김 장관이 이후 원점 타격을 계속 종용했는데 합참은 그때마다 NSC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핑계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합참이 따르지 않자 김 전 장관은 육사 후배인 이승호 당시 본부장을 따로 불러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만 하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고까지 압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승호 전 본부장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시키려는 것 같아 이때부터 김 전 장관 지시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결론입니다. 11월 28일 이후 북한은 오물풍선을 내려보내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닷새 뒤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대치 상황을 이용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74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하려 했던 음모의 지시 과정도 상세히 담겼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한 직후 김용현 당시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고 우리 군의 소행이란 걸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경호처장 시절부터 세웠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평양의 남측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공개한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 중이던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1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밤 9시 17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평양에 침투시킨 무인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급히 논의한 걸로 특검팀은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음 날 우리 군 소행이란 사실을 은폐하라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했고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 사령관은 훈련 과정에서 분실한 것처럼 일지를 조작하도록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평양에 떨어져 있을 리 없는 무인기 수색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북파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권한도 없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 임명을 주문했고 이후 김용대 전 사령관은 3차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만나 무인기 관련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전화로 무인기에 무언가 달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문의했고
이후 드론작전 사령관은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와 작전 보고서 등 군사 기밀을 거리낌 없이 건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을 수립하고 국방장관 임명 이후엔 직접 평양 침투를 주도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던 10월 15일엔 아예 이틀에 한 번씩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의 공소장에 담긴 혐의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김용대 전 사령관 측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 행동이 먼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오늘 최상목 전 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비상계엄 당일 밤의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는데요.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보고 있는 장면과 관련해선 3번 접힌 쪽지 내용을 보지 않고 부하에게 전달했다는 과거의 증언이 소환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법정에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비상계엄에 대해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계엄을 막지 못한 게 송구스럽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내용 말고는 12월 3일 그날 밤 상황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했고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자신이 문건을 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도 계엄 선포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자 재판부마저 최 전 부총리의 증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았지만 내용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로로 2번 정도 접혀 있고 또 한 번 더 접혀 있었습니다. 네. 또 한 번 접혀 있었습니다.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최 전 부총리의 선택적 기억에 재판부는 당시 맡고 있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 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예를 들면은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늘 재판엔 계엄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다며 증언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MBC 등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허석권 전 소방청장이 이뿐만 아니라 그날 자정에 언론사들로 경찰이 투입된다며 이들과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추가로 증언했습니다.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성을 공격할 때 물을 끊고 쌀을 끊었던 것과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허석권 전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 먼저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이 MBC와 JTBC, 한겨레, 경향,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렇게 5곳을 빠른 말투로 지목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에 이 언론사들의 경찰이 투입되거나 진입하는데 연락이 오면 협력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진입을 시도할 때 언론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항하면 단전 단수 등으로 경찰을 지원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허 전 청장은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성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냐며 그래서 단전 단수 요청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언론사 건물의 기능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화가 끝난 뒤 간부들에게 단전 단수가 소방청의 의무인지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이 탁자 위에서 단전 단수 문건을 보지 못했거나 봤더라도 외면하고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전 단수 문건을 멀리서 보고 안전사고가 걱정이 돼 전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허 전 청장에게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경우 인명 사상에 주의해달라거나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당부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고 허 전 청장은 그 부분이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 주권과 헌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재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재헌절을 다른 국경일과 같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과거 공휴일이었던 재헌절은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근무 시간이 너무 짧아진다는 재개 등의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공휴일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광훈 씨 등 극우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마저 시사했습니다. 중도 확장보다는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치는 게 우선이란 취지의 입장도 밝혔는데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자유와 혁신 등과 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제가 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독재 체제로 가려고 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된다. 전광훈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이끌고 있는 정당과 사실상 힘을 합치겠다는 것으로 장 대표는 중도층이 이들보다 후순위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지금은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우파 시민으로 확장하고 연대하는 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고 거기로 확장하기도 우리는 지금 버겁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황 전 총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는데 장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극우 세력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특히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우로 지목돼 내일 오전 경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 장 대표가 이들과의 선거 연대를 언급하자 여권은 극우 내란 연합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극우 정당들과의 연대 천명은 극우 보수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과의 절연 선언이자 선전포고입니다. 이원정당 해산 스위치를 누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개헌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 1야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장동혁 표 극우의 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4.8%로 45%인 민주당의 10%포인트 이상 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4%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응답 27%보다도 3%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눈 불편한 것 말고는 기득권 아니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는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여권과 시민단체에서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국민의힘도 엄중 경고에 나섰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 유튜브에 출연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거친 언사로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예지는.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당론에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비례대표 재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예지는.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비례대표의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며 김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박 대변인은 또 해당 유튜브 진행자가 김 의원의 장애와 성별을 비하하며 욕설을 하는 와중에 웃거나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이거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SNS에 장애인 할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면서도 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2번이나 비례대표 특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박 대변인은 일부 과격한 표현에 대해 사과에 나섰지만 여권과 시민단체들은 시대착오적 발언이라며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몰이해를 넘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태도라고 비판했고, 시민단체 역시 논평을 내고 장애인 대표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을 과잉 할당된 존재로 보는 시각은 구조적 차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박민영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한 가운데 김예지 의원은 최근 사건은 개인의 공격을 넘어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로 판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했다 강바닥에 걸려 일부 노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정식 항로를 운항하던 중에도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았다는 보고가 총 15차례 나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저녁 잠실 선착장에서 118m 떨어진 지점에 한강버스가 멈춰서면서 승객 82명이 1시간 동안 갇혀있다 구조됐습니다. 다시 난다. 서울시는 항로를 벗어난 배가 얕은 강바닥에 걸려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 항로 표시 등이 설치됐지만 하나가 잘 보이지 않아 선장이 방향 전환을 잘못하면서 배가 강바닥에 걸렸다는 겁니다. 표시 등 하나가 어두웠던 건 태양광 충전 배터리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새로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한강버스 측은 배 밑에 뭔가 닿았다는 보고가 운항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두 15건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지난 7일 이후 집중됐습니다.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 당일 낮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향하던 선박이 선착장 인근에서 뭔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 경고가 잇따랐던 셈입니다. 터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통나무에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바닥에 또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서울시와 한강버스 측은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맘때면 잠실이나 뚝섬 쪽 한강 상류는 원래 수심이 낮은데 안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린 잠실 선착장 인근에는 강 밑으로 가스관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스관을 콘크리트 더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충돌로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돼 있고요. 오늘 오전 9시쯤에도 마곡 선착장을 출발하려던 101호 한강버스가 배터리 문제로 출발하지 못해 대체 선박이 투입됐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안전과 공공성, 한강 생태를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면 한강버스 사업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강바닥에 묵힌 채 사흘째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앞에 밭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기로 했죠.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오늘 김민석 총리가 현장을 찾아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종묘 앞 재개발과 한강버스에 이어 감사의 정원도 김 총리가 문제 지적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다음 주 본격 공사를 앞둔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부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가 대개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한 22개 나라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광화문 앞에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산 730억 원을 들여 각 나라에서 석재를 공수해 의장대 사열에서 영감을 받은 밭드로총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에는 대한민국의 존재와 치유를 지켜준 자유진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외국 군대의 상징이 그 나라 상징 공간에 있는 것은 유례가 찾아볼 수 없다. 거세지는 논란에 더해 석재 기부를 받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 김민석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행정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드로총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서울시는 곧바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김 총리를 향해서는 유독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만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묘 앞 개발 계획부터 한강버스 안전 문제에 이어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 행정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김 총리가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아냥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 사업들에 대한 지적은 국무총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역사관과 근무 태만, 구급 목사와의 만남 등 여러 논란으로 보훈부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국회가 김 관장이 내년에는 멋대로 업무 추진비를 쓰거나 업무 외에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직후 충남 기독교 총연합을 이끌고 있는 박규환 목사를 2차례 만났습니다. 박 목사는 비상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라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에 동참했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 극우적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비상계엄이 내용이 다 완수되었을 때, 그럴 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건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 관장은 두 사람이 만날 때마다 식사비를 자신의 업추비로 결제했습니다. 김 관장은 또 계엄 전날 극우 집회를 이끌었던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을 때도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했습니다. 취임 후 1년 동안 특정 종교, 특히 극우 목사들과의 만남이 이어졌는데 세금으로 집행되는 독립기념관장 업무 추진비가 이렇게 쓰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 관장이 업무 추진비와 출장비, 관용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을 달아 내년도 독립기념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김 관장에 대한 감사 관련 조치가 끝날 때까지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근무 태만, 역사관 논란 등으로 국가보훈부의 자체 감사를 받고 있는 올해 10월엔 약 1,2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기까지 했습니다. 기관 차량 유지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등을 부대 의견 등을 통해서 중지시키고 기관이 정상화될 때 다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MBC가 입장을 물었지만 김현석 관장은 업무 중이라며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 감사는 빠르면 다음 달 말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서울시 의회가 학생 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상정에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폐지안이 통과됐고 교육청의 불복 소송으로 대법원이 제동을 건 상태였는데요. 서울시 의회는 왜 다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자는 학생 인권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에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이미 작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비교육적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무효 여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또 1년 반 만에 같은 안건을 또다시 통과시킨 겁니다.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더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강화해야 될 시의원들이 반기하고 있고 시의회는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왜 기습상정까지 해가며 같은 안건을 통과시킨 걸까? 시의회는 2년 전 주민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처리 기간이 도래해 의결에 붙인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의회 관계자는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민원 챙기기에 들어간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너무 어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그런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좀 불쏘시개 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요. 서울시의회는 최근 학원단체가 줄곧 요구해온 운영시간 자정 연장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지지층의 요구가 먼저인 듯한 교육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G20 참석 직전 UAE를 먼저 국빈 방문해 7박 10일간의 일정을 시작하는데 특히 방산 수출 등에 주력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무대를 중동과 아프리카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성남 서울공항.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위한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첫 도착지는 국빈으로 방문하는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먼저 UAE로 향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알 나으얀 대통령에게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까지 동행하며 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 국방 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 기술 보건 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하고 카이로 대학 연설을 통해 한국의 중동 외교 구상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방문 국가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한국이 오는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만큼 이번 회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공정한 미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역할도 강조할 전망입니다. 7박 10일간 이어지는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무대를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당시 15,000명을 파병해 형제의 나라라 불리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방산, 원전,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한미 양국이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까지 발표하며 관세 협상이 마무리됐죠. 협상 과정에서 상대가 묵묵부답이었던 상황 등 긴박했던 뒷얘기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관세 협상 합의 한 달이 넘은 지난 9월 초 한미 양국의 후속 협의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특히 3,500만 달러 전액 현금을 요구하던 미국이 소통 창구를 닫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한 문자에 답을 보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동생을 잃은 그에게 올해 추모 예배에 찾아간다고 알린 겁니다. 9.11 서비스에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그랬더니 바로 답이 오는 거예요. Yes, thank you. 그래도 경주 에이펙 전 합의는 어려웠습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돌발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도록 에이펙은 에이펙이고 협상은 계속 이어가자고 미리 러트닉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이게. 뭐라고 왔습니까? 한국 측 의견을 받아주겠다. 저도 정말 깜짝 제 눈을 이긴데 지금 환영을 받나 싶은 생각. 우리가 최후 통첩한 줄 착각한 러트닉 장관이 한 발 물러나며 한미 정상회담 직전 극적 타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타결 2주 만에 나온 팩트시트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비준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국회 비준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족쇄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국민들이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 앞으로도 이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의 어떤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충수가 되죠. 정부는 재정 마련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충분히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2명이 타고 면허가 없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음주운전까지 적발됐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서울 홍익대 근처 골목. 전동 킥보드 단속에 나선 경찰들이 금세 바빠집니다. 안전모가 없어 멈춰 세웁니다. 면허증 없으세요? 잡고 보니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는 킥보드 운전자도 안전모가 없습니다. 그래도 경찰관 보고 도망가시면 안 되죠. 그렇다 사고 나요. 좀 어이없습니다. 또 무면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무면허의 안전모 미착용이면 범칙금 12만 원입니다. 경찰은 부모에게 즉각 알렸습니다. 멈추라고 지시했음에도 이제 좀 도망을 가서 제가 일단 잡았고요. 불 지우고 다음 이용하면 안 돼? 면허 인증 절차가 없으니 미성년자도 전동 킥보드를 마음대로 빌려 타는 겁니다. 20대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는 아니라 훈방됐습니다. 원래는 약간 조금이라도 드시고 하시면 안 돼요. 교통불편 해결을 위한 서울교통 리디자인 차원 단속에서 2시간 동안 무면허 음주 등 10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도 가봤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인파 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내리막길을 내달립니다. 안전모를 쓴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른바 이치기도 보입니다. 2명이 동시에 탄다고 해서 이치기입니다. 3치기, 4치기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무게중심 되게 어렵고요. 2명이서 탈 때는요? 그렇죠. 강심장이신 친구들 걸려도 이제 괜찮다 이런 친구들이 그냥 타고. 지난달 18일 딸과 걷다 중학생 2명이 탄 킥보드에 치였던 30대 여성은 의식은 회복했지만 회복이 더딥니다. 대화는 좀 아직 그렇고 그냥 이제 의사 표현인 거죠.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고 물 마시고 싶고. 무면허 킥보드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 제도적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AI가 대학가에 일으킨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경기도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교사를 AI의 부속품처럼 묘사하며 비하하는 듯한 내용인데요. 재은효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AI 교육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주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채점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화자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틀려요? 그런데 교사는 가만히 앉아있고 대답은 교사 옆 AI가 대신합니다. 논리적 연결이 부족합니다. AI는 심지어 교사의 격려를 비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희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빈말입니다. 음성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조롱까지 합니다. 궁금한 거 더 있는 사람은 쉬는 시간 말고 점심 먹고 찾아와. 선생님 바로 회의 있으니까. 알겠지? 거짓말입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예상 소요 시간 20분입니다. 교사를 AI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깎아내리는 듯한 내용에 교사들은 비참한 심정입니다.
교실에서 피와 땀으로 학생들과 함께 해온 교사들의 노고를 이토록 희화화하고 경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영상 속 AI는 경기도 교육청이 최소 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AI 평가 플랫폼 하이러닝.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취임 후 큰 성과로 자랑하던 정책입니다. 2년에 걸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AI 교사 플랫폼, 저희는 하이러닝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성과 올리기에 급급하다 벌어진 일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입니다. 하이러닝 성과 띄우기를 위해 교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영상을 내린 뒤 선생님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며 상처받았을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주말 발생한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가 사흘 만에 모두 진화됐는데요. 불은 꺼졌지만 워낙 화재 구역이 넓어서 주변 지역이 정전과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이틀 전 새벽 6시 시작된 불은 건물 안 1000만 장의 의류와 포장재가 함께 타면서 9시간 동안 맹렬하게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진화 사흘째 여전히 사다리차가 무너진 창고 위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흘째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아직도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센 불길에 이미 건물 절반이 무너져 추가 붕괴 위험에 소방대원 진입은 어려운 상태. 대신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물을 해체해 저녁 6시쯤 완전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27개 넓이인 19만 제곱미터가 불에 타면서 화재 여파로 인근 공장 10여 곳에도 사흘째 전기가 끊겼습니다. 주문이 들어와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주문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죽다 보니까. 하늘을 뒤엎을 만큼 뿜어져 나온 매연도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인근 아파트 단지에는 여전히 연기와 분진 등이 날아들어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라앉아서 그런지 분진도 좀 생긴 것 같고 냄새가 더 심해가지고 어저께 밤에는 그래서 아예 환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한 결과 대기오염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화재 발생 당시 내부 벽면에서 불꽃이 튀는 모습을 포착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4층에서 처음에 신고 들어올 때 상황은 연기 정도로 봤던 거고 불꽃이 3층에서부터 시작된 게 그 외부 CCTV에서 나왔거든요. 이와 함께 경찰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 화재가 확대된 원인도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어제 의사단체가 7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가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항의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분명 처방입니다. 약이 아니라 성분으로 처방하면 환자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배주환 기자의 눈으로 이 주장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약국 조제실에 각종 약들이 가득합니다.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은 타이레놀 외에도 4종류나 더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약으로 제품을 바꾸시게 되면 약이 당연히 바뀌니까 이건 더 이상 처방이 안 나오니까 저희는 이걸 폐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가 검토하는 게 성분명 처방입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을 상품명인 타이레놀 대신 성분명인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약사가 약들의 수급 상황을 감안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도 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의사단체는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병력과 부작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약을 처방하는 건데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도 위험해진다는 주장입니다. 약사들이 마음대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또한 유효기간을 알 수 없는 재고들이 동일 성분의 약으로 임의 조제해도 된다는 문제가. 하지만 약사들이 대체 조제할 수 있는 약은 모두 생동성 시험, 즉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냥 제 마음대로 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얘랑 얘는 같으니까 이걸로 대체해도 돼라고 얘기한 품목에 한해서 저희가 대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일부 성분 차이로 흡수율과 부작용 등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효과는 거의 같고 가격까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명 처방이 전면 도입되면 약값을 연간 7조 9천억 원 아낄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게다가 지금 논의 중인 법안은 성분명 처방 대상을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런 약들의 60~70%는 복제약이 있는 만큼 품절로 인해 환자들이 약국 여러 곳을 다니는 불편을 막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반대에 경제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상식적인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만 유독 이제 제품명 처방을 해왔던 거고, 그게 실은 리베이트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는 건 효과 좋고 저렴하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입니다. 성분명 처방 논쟁에서 이해관계보다 앞서야 하는 건 환자의 편의일 겁니다. 의료계가 지금 누구의 입장을 우선하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기자의 눈 배주환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새로 꾸려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안에서 진행하자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지난주 법무부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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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에 이재명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주도권을 쥘지, 어떤 주제에 집중할지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완전 다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사안을 제일 잘 아는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맡아 대장동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집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여당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파행되어 온 만큼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를 꾸려 진행하자고 주장합니다. 국민적 의혹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상임위 차원의 법사위 차원의 국조로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고요. 앞선 세 차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 진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계속 하는데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 그냥 저희가 국정조사는 단독으로라도 낼 생각이다. 내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며 검찰 내부가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중 한 명인 박지혁 검사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일선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난 뒤 첫 출근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특별히 내부 반발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오후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중 가장 고참급인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주변에 파장을 봉합하기 위해 자신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집단 반발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인사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만 있어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징계성 강등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공식 설명대로라면 법무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견만 냈고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건데 추가 설명을 요청한 내부의 비판과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징계하고 형사처벌하고 강등시키겠다 한다며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는 한 검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걸 항명이라며 징계한다면 반발은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 정식 업무에 들어간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후에 정성우 법무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검사장 평검사 전보에 관해서 의견 좀 전달하신 게 있을까요? 만나 뵙고 갑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인사 발령 후의 관례적 면담이었지만 구대행은 정 장관과 조직 안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의 계좌 정지를 요청하는 지급정지 제도가 있는데요. 최근 지급정지를 요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매일같이 연락해 계좌 정지를 풀어달라고 압박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계좌 정지를 풀라고 하는 걸까요? 제보는 MBC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둔 이모 씨는 지난달 수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웬 남성이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내 발을 밟았어요. 뭐 신고 안 해도 괜찮은데 그래 내보고 미친다고 욕을 해요.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죽여버리지도 못하고. 계좌 4개에 5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생활이 안 돼요. 아줌마가 내 용돈 좀 챙겨주고. 허겁지겁 150만 원을 보낸 뒤 이 씨는 아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피싱범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1시간여 뒤 이 씨 통장에 150만 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돈을 보낸 사람 3명이 잇따라 연락해 자신들도 계좌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르는 계좌번호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 풀어달라. 공범일지 몰라 버텼더니 이 씨에게 거의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정체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 주장대로 이른바 통장 묶기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내도록 사기친 뒤 지급정지 조치가 되면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법인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계좌주들이 한통 속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 조직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조직 주요 계좌에 일부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내 계좌 정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대포 통장 조직은 은행 콜센터 직원을 끌어들여 경쟁 지조직의 공격이 들어오면 입금 계좌를 바로 확인한 뒤 돈을 돌려보내 거래 정지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급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진화하는 범죄 조직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피해자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올해만 10여 차례 북한군이 넘어올 정도로 경계선이 흐릿해진 곳이 많아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차원인데요. 북한이 응하다면 7년 만에 군사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북한군 20여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 이후 돌아갔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다 침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군 당국이 올해 포착한 것만 10여 차례에 달합니다. 국방부는 자칫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며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 분계선에 500m 간격으로 콘크리트 기둥 1292개를 설치했지만 이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해 지금은 200여 개만 식별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흐릿해진 경계선을 명확히 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 시급한 군사 부문부터 남북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논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고 통일부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북측이 적극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은 지난 2018년 10월을 끝으로 7년간 열리지 않고 있고 북한은 2023년 적대적 두국가 방침을 공표한 뒤엔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간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한국을 군사분계선의 근거인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국방부는 남북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만큼 유엔군 사령부 채널을 통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에 중국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서해 앞바다에서 갑자기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과 유학을 취소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상황이 과거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사국의 항행 경고 화면입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서해에서 실탄 사격이 실시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격 구역은 옌청시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로 사격 방향에 따라 일본 규슈를 겨냥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 사격 훈련은 대만 유사시 일본군이 개입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발언 이후 5일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격분한 중국이 무력 시위까지 시작한 건데 중국 해경도 어제 영유권 분쟁 중인 다오이다오에서 함정 편대로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벌집을 건드린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주일 중국 총영사,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는 외교부 대변인에 이어 이번엔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가 불장난이 일단 퍼지면 불장난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다며 일본 전역이 전쟁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공고하면서 중국의 6개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해주고 있습니다. 所以我们旅行社从今天起全面禁售赴日旅游产品，国家怎么说我们就怎么做，这就是咱的立场。 일본 유학까지 말리고 나섰습니다. 일본 내 유학생 10명 중 4명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이 존망의 위기를 구실로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更多的是需要依靠右翼力量来巩固执政，所以看到此番言论并非偶然。 일본 언론들은 오늘 중국을 찾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파만파 커진 양국의 대립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불어 더 춥게 느껴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기온이 10도 정도 큰 폭으로 떨어져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7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산책로. 날카롭게 파고드는 칼바람에 두꺼운 외투는 물론 목도리와 장갑까지 갖췄습니다. 늦가을답지 않았던 포근함에 계절을 잊고 피었던 꽃들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쌀쌀하게 춥네요. 그래서 옷도 더 많이 입고.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1도, 강원 화천 영하 6.6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추웠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낮았고 한낮에도 5도에서 16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엔 더 춥겠습니다. 오늘보다 최저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뚝 떨어져 서울 영하 3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서울 6도, 광주 8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2도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화요일
북쪽에서 영하 25도에 이르는 상공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며칠 동안 이어지다 목요일쯤 풀리겠고 주말엔 다시 평년보다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한일전에서 극적인 홈런으로 무승부를 거두고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0대 초반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면서 WBC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점 차 패배를 눈앞에 둔 9회 말 투아웃. 김주원이 극적인 동점 홈런을 쏘아올립니다. 갔어요! 대형 유격수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본전 11연패를 막아낸 한방. 2년간 피홈런 4개뿐이던 일본 최고 불펜 투수 다이세이가 김주원의 홈런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되지 않겠다라고 조금 각오를 다지고 다이세이 선수가 실투가 들어와서 그거를 운 좋게 잘 받아친 것 같습니다. 최고의 발견은 안현민이었습니다. 1차전 홈런으로 괴력을 발휘한 데 이어 2차전에선 파울 타구에 맞은 고통을 견뎌내고 다시 한번 도쿄돔 담장을 넘겼습니다. 일단은 아팠어요. 아팠고요. 근데 뭐 교체를 하더라도 일단 그 타석은 치고 교체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서 좀 쳤던 것 같아요. 여기에 3연속 볼넷을 얻은 선구안과 한층 안정적인 수비력까지 일본 야구 팬의 러브콜이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두 경기에서 23개의 사사구를 쏟아낸 투수진은 고민을 안겼지만 오히려 빅리거가 합류해 투수진이 안정되면 WBC도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조금 얻은 두 경기가 되지 않았나.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래도 경기를 조금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대표팀은 내년 1월 사이판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WBC 준비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내일 가나와 올해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3년 전 월드컵 패배에 대한 서력과 동시에 월드컵 조추첨 포트2를 굳히겠다는 각오입니다. 지난주 볼리비아전 승리로 피파 랭킹 포인트를 추가한 대표팀. 현재 22위인 대표팀이 다음 주 발표될 랭킹에서 24위 안에 들면 조추첨에서 조금 더 유리한 대진을 받을 수 있는 포트2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번 가나전은 사실상 포트2를 굳히기 위한 마지막 일전이 됐습니다. 저희가 세웠던 목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꼭 승리를 해서 올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나는 쿠두스와 파티 등 일부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역대 3승 4패로 대표팀이 열세인데다 3년 전 월드컵 맞대결에선 조규성의 멀티골에도 아쉽게 패했었죠. 허나 주장 손흥민은 서력을 다짐했습니다. 3년 전에 월드컵에서 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 포트2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하고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대회에서 부진했던 한국 여자 배구에 혜성처럼 나타난 유망주가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선수권 우승을 이끈 경희여중 3학년 손서연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교문 뒤로 크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무려 45년 만에 우리나라의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우승을 이끈 MVP 손서연입니다. 평범한 중학생처럼 보이다가도 코트에 들어서면 1m 81의 장신에서 나오는 강력한 스파이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여자중학교 3학년 아웃사이드 히터 손서연입니다. 친구들이 너 스타 됐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주장으로 나선 첫 국제대회에서 준결승 한일전 34점, 결승전 30점 등 7경기에서 141점을 맹폭한 손서연. 단숨에 리틀 김연경으로 떠올랐고 지난주 김연경재단 장학생으로도 선발됐습니다. 쉬고 있을 때나 항상 얘기를 해주는 명대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겠다. 해보자 할 수 있어.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김연경의 은퇴 이후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린 여자 배구의 희망으로 떠오른 손서연. 다음 도전은 내년 17세 세계선수권입니다. 제2의 김연경이라는
말은 아직 제 이해 누군가가 아니라 저 자신만의 그런 장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운 것도 맞는데 그만큼의 기대감을 채워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하루 사이 겨울로 돌변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더 강한 한기가 밀려와 내륙을 파고들겠고요. 특히 보라색으로 보이는 동쪽 지방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 대관령 영하 8도, 제천 영하 7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최고 10도가량 낮겠고요. 체감온도는 4,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약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늦은 밤부터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광주 등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6도, 대구 7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